S2W의 제2회 데이터 인텔리전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2월에 열렸던 제1회 웨비나는 다크웹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총 270분께서 신청해 주셨고요. 또 참석자분들께서는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회사의 인사이트를 견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후기를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회사로서 공격 표면 관리 기법과 동향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키노트와 데이터 인사이트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웨비나를 보고 계신 참석자분들께서 화면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PC에서 지금 접속해 계신 경우에는요, 모든 창을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조절이 가능해서 각 화면을 드래그하시면 보다 크게 발표 자료를 보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스피커 얼굴이 보이는 창 오른쪽 하단에 스피커의 음향 버튼이 있습니다. 강제 뮤트 상태로 입장되시는 경우 혹은 중간에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면 음소거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세션을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Q&A 세션에서 일부를 선별해 스피커분들께서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 설문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세션이 모두 종료된 후에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답변을 해주신 분 중 저희가 20분을 추첨해서 차주 월요일에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계시기 때문에 혹시 화면이 잠깐 멈추거나 소리가 끊기는 약간의 버퍼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상적으로 라이브 될 예정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노트 세션의 스피커로 S2W 탈론의 곽경주 센터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곽형주입니다. 이번 세션은 공격 표면 관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는 CTI Driven Attack Surface Management인데요. 기존의 ASM과 CTI가 접목됐을 경우에 어떤 것들이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네, 전반적인 개념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한 이후에 이제 김재기 수석팀장님께서 좀 더 그 피부에 와닿을 만한 유즈 케이스를 많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SW에서 위협 분석 센터 총괄을 맡고 있고, 그리고 퀘이자라고 하는, 그리고 ASM 플러스 오늘 설명드릴 이 ASM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프로덕트 오너를 맡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권에서 일을 해왔었고요. 금융권에서 뭐 침해 사고 대응이라든가 악성 코드 분석 이런 것들을 해왔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여러 가지 대외 활동도 하고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공격 표면에 대해서 이게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공격 표면이란 말은 최근에 들어서 막 새롭게 생겨난 용어는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정보보호를 공부하고 과거부터 이런 학습을 할 때 정보보호하면 공격 표면을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공격 표면이 뭐냐라고 하면 간단하게는 공격자가 악용할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을 모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접점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공격자가 악용했을 때 그런 취약한 부분을 전부 이제 공격 표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공격 표면은 시스템의 여러 구성 요소도 있고, 그리고 이들 사이에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이런 각 구성 요소가 공격자에게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다크웹이라든가 계정 유출이라든가 이런 이슈도 많아졌기 때문에 퇴사자 그리고 외주업체 직원 등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공격 표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격자들은 딥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에 유출되는 외주업체가 흘린 정보라든가 노출시킨 그런 정보, 퇴사자가 노출시킨 그런 정보들을 활용한 공격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표면을 줄이는 것은 공격자가 시스템을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리고 보안 위협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식을 좀 화려한 이미지와 함께 보시게 되면,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외부에 드러나 있는 표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표면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노출돼 있죠. 네, 내부에 기업 내부에 그 은밀한 데이터들, 기밀 데이터들이 외부에 노출돼 있다던가, 그리고 모바일과 관련돼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외부에 노출돼 있다던가, 그리고 클라우드 에셋들, 그리고 다크웹,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 노출돼 있기도 하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프로텍트 서피스는 이게 엄밀히 말하면 내부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어택 서피스 자체는 외부에 있는 익스터널 에셋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텍트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자산들 중에 보호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DA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데이터 에셋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그 내부에 있는 보호 표면들을 보호하고 조치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에셋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이제 저희가 ASM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자산이 식별이 돼야 그 식별된 자산을 기반으로 보호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호를 해야 되는 각각의 빌딩 블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저장하고 처리하거나 그리고 내부로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나눌 수 있겠죠. 이 데이터, 뭐 개인 정보라든가 대외비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는 좀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게임 업체라든가 뭐 게임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적 재산권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 재산 IP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도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셋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중 기업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프라를 의미해요. 이런 인프라에는 서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이에 속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 업무를 위해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간단한 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도 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플리케이션은 내부에서 돌아가는 그 온프레미스에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겠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어플리케이션과 조금 다른데요.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여기서 중요한 건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등을 의미하고, 뭐 클라우드, 호스팅, 외주업체 서비스 이런 것들을 모두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DAS를 내부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식별해야 공격 표면 그리고 내부에 있는 보호 표면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보호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SM 그 공격 표면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자산 식별입니다. 이거는 사실 ASM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보 보호를 함에 있어서 정보 보호는 무엇이냐, 정보 보호는 뭘 하는 거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서 한마디로 답변할 수 있는 건 에셋입니다. 자산. 정보 보호는 결국 자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자산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내부 자산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보 보호도 그렇고 ASM도 그렇고 자산 식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산별 중요도를 기반으로 우선순위와 그리고 각각의 중요도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체계해 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 자산 내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식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뭐 서버 하나다, 어플리케이션 하나다, 이게 아니라 그 각각의 서버와 서버 안에서 돌아가는 웹 서버도 있을 거고 웹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외주에서 도입한 그런 서비스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각 자산의 구성 요소를 식별한다. 이걸 좀 더 말씀드리면은 자산과 연동되어 있는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들을 매핑해서 식별하고 있어야 되고, 각 웹 서비스에서 사용 중인 인증서와 관련된 정보들도 식별하고 관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슈어 이름이라든가 뭐 이게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아니면 비인가 앱에서 악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도 관리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체제, 그리고 사용 중인 오픈소스, 최근에는 공급망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SBOM이라는 것도 있죠. 소프트웨어 Bill of Material이라 그래서 특정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뭐 오픈소스가 아니더라도 특정 라이브러리들이 어떤 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명세하라라고 하는 게 SBOM인데, 그런 SBOM도 지금 미국 행정명령 같은 걸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용 중인 오픈 소스, 그리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 포트 번호를 몇 번이 노출이 돼 있는지, 그리고 외부에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 뭔지,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별된 자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내부에서 식별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분명히 비식별된 자산들, 비인가 자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프라 팀이라든가 정보보호 팀에 얘기하지 않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퀄리티 어셔런스 팀이나 고객 대응 팀이나 뭐 VIP를 관리하는 그런 팀이나 그런 데서 인프라나 정보보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지 않고 갑작스럽게 만드는 그런 자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산들 자체가 사실 기존 기업 내부에 있는 보안 규정이나 거버넌스 체계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정보보호에서는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모든 정보보호의 강도는 가장 약한 강도를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비인가 자산이나 비식별 자산이 모니터링 되지 않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보안 강도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일이 되고요. 여기가 단초가 돼서 그리고 거점이 돼서 내부로 침투하거나 중요 자산으로 들어간다던가 하는 그런 lateral movement가 가능합니다. 수평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공격자들한테 굉장히 흔하고 공격자들한테 관심 있는 그런 거점이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탐지된 자산은 1년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런 기존의 자산으로 편입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기존 자산의 경우에는 신규 서비스 포트가 열린다던가 오픈소스 버전 변경에 따라서 신규 취약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이런 탐지된 자산들은 기존 식별 자산 목록에 편입을 시키고 또다시 이제 관리하는 인벤토리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 자체가 사실 담당자들이 뭐 굉장히 많고 그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딱 지정이 돼 있고 하면은 편한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가 자동화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고 내부적으로도 자동화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셋은 지금까지 자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자산은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식별 자산이 있고요. 그리고 비식별 자산, 위탁 자산, 그리고 계열사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 자산이나 뭐 비식별 자산은 너무나 뭐 쉬운 컨셉이니까 네, 보시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식별 자산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되는 편이긴 하죠. 일단 기업 내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는 편인데, 최근 클라우드로의 전환이라던가 서비스의 복잡도가 올라가면서 식별 자산의 공격 표현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가 돼요. 네, 다이나믹하게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식별 자산이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비식별 자산입니다. 이 비식별 자산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도 저희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 비식별 자산을 봤을 때 기존에 식별되지 않은 자산이고 기존 그 자산 인벤토리에 없는 자산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스캐닝이라든가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라든가 딥다크웹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식별 자산으로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위탁 자산입니다. 서드파티 벤더한테 맡겨서 이제 위탁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자산들인데, SI성 구축 프로젝트를 했던 업체, 그리고 클라우드를 관리해주는 업체, 그리고 뭐 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뭐 복지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업체들, 그러니까 이런 기타 외부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위탁 맡긴 자산들은 사실 기업 내부에 보안팀이 잘 갖춰져 있거나 보안에 신경 쓰고 있는 회사들보다는 이런 회사들은 좀 보안 강도가 좀 약한 편이에요. 네,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런 회사들 중에서도 보안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네, 아닌 회사들도 많다라는 점, 그런 부분을 기업 내부 담당자들은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강화를 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항상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열사 자산도 중요한데요. 일단 이거는 굉장히 큰 회사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룹사 안에 있는 계열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계열사들끼리 소통하는 그 또 내부 네트워크가 따로 있습니다. 외부망이 있고 또 각 계열사별로 업무망이 있지만 또 계열사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망이 또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망상에 구성되어 있는 자산들 역시 식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계열사 내부에 특정 회사가 보안 강도가 약해서 침해 사고를 당했을 때 이 회사를 통해서 다른 또 다른 이제 중요한 회사로
침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쇄 침해 사고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써야 되는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자산들을 그 위험도라든가 외부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정도, 찾아보기 얼마나 쉬우냐라는 정도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래프화해서 보시게 되면 맨 아래쪽에 있는 좌측 하단에 있는 이 영역은 온프레미스 에셋들인데 그래도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이게 뭐 외부로 노출돼 있거나 뭐 했을 경우에 물론 위험도는 높지만 이 노출된 것 자체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자산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시비어리티도 올라가고 위험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찾기도 쉽지 않은 그런 자산들이 될 텐데 우선 별표 친 것만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 에셋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익스포즈드 데브 앤 QA라고 있는데 퀄리티 어셔런스 팀이나 그다음에 개발팀에서 만들어낸 그 보안팀이나 인프라팀에 얘기하지 않고 만들어낸 그런 인프라들 그리고 외주업체에 맡겼던 그런 에셋들 이런 것들이 외부로 노출됐을 때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리고 공격자들이 이걸 먼저 찾아서 공격에 활용할 경우에는 유효타가 될 가능성도 높은 자산들이라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자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 공격 표면 관리를 위한 그런 라이프 사이클 어떤 절차들을 계속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자산들을 식별합니다. 해서 뭐 자산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다던가 내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리고 네트워크 스캐닝을 한다던가 딥다크의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같은 방법론을 활용하면서 이제 기존 자산을 식별하는 거고요. 그리고 취약 자산이나 신규 자산을 식별해야 됩니다. 자산 내 운영 중인 서비스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취약점과의 연관성을 식별한다. 이게 자산 식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식별된 자산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취약점이 있느냐, 최근에 발견된 뭐 원데이 취약점이나 뭐 소문으로 구성한 뭐 제로데이 취약점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전략이 나오겠죠. 그리고 기존 식별된 자산 외에 그 CTL이라든가 그 인증서 정보라든가 신규 생성 도메인 같은 것들로 비식별 자산들을 계속 식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위험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취약점에 대한 상세 분석을 해서 이게 뭐 원데이 CV 어제 나온 거 맞아.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를 쓰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원데이 취약점이 나왔더라 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도 익스체인지 서버를 쓰니까 이게 무조건 위험한 거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라든가 그리고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CV로 올라온 원데이 취약점들이 전부 다 익스플로이터블 하진 않아요. 그게 전부 다 그 내부에 뭐 코드를 실행시킨다든가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취약점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서 그 너무 많이 그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은 담당자분들이 힘드시거든요. 피곤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CVSS 스코어 말고 EPSS 스코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적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1, 2, 3번 같은 것들을 한 후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치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합니다. 이 자산은 언제까지 하고 이거 제일 중요한 거니까 대민 서비스 하는 곳이니까 제일 먼저 조치를 해야 돼. 이런 플랜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야 이거 먼저 해, 저거 먼저 해. 이거 하다 보니까 저건 안 됐는데요. 저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우왕좌왕하면 안 되고 그런 대응 전략들을 내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수립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수립과 병행해서 자산 목록, 내부에 있는 자산 목록과 위험도 같은 부분들을 최신화시켜서 다시 한번 이제 기존 자산 식별 1번으로 가서 기존 자산 식별로 들어가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보안 강도를 올려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CTI 드리븐 AS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CTI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조직이나 개인의 환경에 적합한 위협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냥 악성 코드 정보나 취약점 정보는 엄청 많죠. 이미 엄청 많이 범람하고 있는 정보들인데 그거를 우리 내부에는 적용을 하려면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이제 소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CTI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소화하겠다.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만 위주로만 소화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CTI에서 주는 정보에는
공격 그룹 정보, 악성 코드 정보, 취약점, 침해 서고, 그리고 데이터 유출 정보, 브랜드 서비스 어뷰징 정보인데 사실 CTI만 해도 한 시간, 그 세션을 한두 시간 잡을 수 있지만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ASM과 저게 어떻게 연동될지를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CTI는 단순 정보만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정보 간의 연관성도 파악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조금 뭐 오글거리지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아, 네. 저도 이걸 써놓긴 했지만 진짜 가능해? 가능할 때도 있어요. 네.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ASN과 CTI를 접목한다라고 했을 때 베너핏이 뭐냐라고 하면 그 보다 더 나은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죠. 네, 조치 전략 같은 걸 짤 수 있죠. 그리고 대응을 할 때 조금 더 스무스하게 위험도에 따라서 스무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어택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기존에 레거시 에셋가 있고 제일 아래쪽에 클라우드 에셋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 뭐 온프레미스나 이런 데 가지고 있는 기존 자산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IP, 도메인, 서비스, 인증서 정보 같은 것들, 그리고 클라우드와 관련된 자산들에 대한 정보를 어택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고, 식별이 됐으면 취약점도 연동해야 되고, 그 취약점과 연동이 됐을 때 그 취약점을 사용했던 악성 코드는 어디냐, 뭐 공격 그룹은 어디냐, 걔네들은 어떻게 사고를 냈느냐, 침투를 했느냐,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야 대응 전략이 나오고 우선순위가 나올 테니까. 그런 정보 자체는 CTI에서 나온다. 그리고 어떤 자산이 노출됐을 때 그 그 자산과 관련해서 노출된 계정 정보가 있느냐라고는 부분도 이제 CTI를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오신트,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ASM과 연동하면 훨씬 더 디시전 메이킹 하기에 좋다라는 부분을 설명한 슬라이드고요. 이 정도로 충분하겠냐? CTI만 접목하면 다 자동화되고 다 막아주고 다 그렇게 되나? 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니까 제가 슬라이드를 넣었겠죠. 네. 그래서 나오는 개념들이 카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ontinuous Automated Red Teaming인데 말이 오토메이티드지 이제 사람이 같이 붙는다 이런 거예요. 레드 팀을 하나 데리고 같이 일한다라는 개념인데 우선 오펜시브 리서처들이 계속 리서치를 하겠죠. 취약점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연구를 하겠죠. 네, 해서 이런 데이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업들의 그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에셋들에 대고 스코핑을 하고 범위를 정하고 이번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펜테스팅을 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 이 펜테스팅은 사실 엄청나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의 여기서 얘기하는 CART, CART라는 개념 자체는 1년에 보통 한두 번 정도 그 자산 범위를 정하고 자산 대수를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그 특정 기간에만 집중도 있게 하잖아요. 근데 이 CART라는 개념 자체는 1년 연간 상시로 계속해서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약간 오토메이티드 그 자동화된 방법론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모의 해킹처럼 뭐 외부 관점에서 어디까지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뎁스 있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일단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엔트리 포인트를 공격자 관점에서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펜테스팅을 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보고서를 주고 그리고 대응 조치 방법들을 해당 기업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다시 한번 그렇게 식별된 취약점 그리고 CTI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오펜시브 리서치와 해당 회사에게 모니터링을 이거에 기반해서 계속 해줘라고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돌게 되는 거고요. CDA랑 앞에서 말씀드린 CTI 드리븐 ASM을 줄여서 CDA라고 했고요. 그리고 레드 티밍을 이 카트를 붙일 수 있는데 이걸 붙인 거를 저희 내부적으로는 스템이라고 합니다. Strategic Threat Exposure Management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스템 줄여서 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점검을 1년 상시 진행한다. 사람 분석가가 어느 정도 붙어서 같이 해준다는 개념이겠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오픈소스라든가 상용 소프트웨어를 식별한 후에 취약점을 포함한 기존 위협 정보 데이터베이스, CI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오펜시브 분석가의 지식을 활용해서 보다 깊이 있게, 조금 더 깊이 있게 공격 표면 관리를 진행한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레드 티밍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기업 내 취약 자산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거예요. 오토메이티드된 방법론으로는 깊이가 제공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무리 챗GPT의 시대가 왔다고 해도 사람이 어느 정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핸드메이드 작업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위협에 대한 내부적인 준비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결론이고요. 결론을 맺어보면 ASM은 다음과 같은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디지털 인프라들의 그 디지털 자산들의 풋프린트를 그런 흔적들을 찾아낸다. 그래서 기업 자산의 외부 노출을 탐지하고 비식별 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에서 인식하고 있는 현재 그 기업 내부의 보안 강도와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 보안 강도랑 실제 외부 공격자 관점에서의 보안 강도에는 갭이 당연히 생겨요. 방어자는 항상 열세기 때문에 이 맞대응을 계속 해주기 위해서 그런 ASM을 통해서 그 갭을 줄여나가는 것들, 그런 작업을 ASM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이 어택 서비스,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 정책과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과 관리 수준이 규제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ASM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뭐 다 말씀드렸지만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 성공적인 ASM 운영을 위해서 기업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항상 그 인플로이들, 직원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고요. 신규 인프라는 보안팀 또는 인프라팀에서 정한 규정에 맞춰서 생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IP 대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운영할 때 어떤 오픈소스를 활용해야 되고 그런 오픈소스 자체는 내부에서 중앙집중화된 레포지토리에서 관리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암호 관리, 그리고 피싱 공격을 식별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도 훈련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의심스러운 이메일 열람 시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직원들을 교육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항상 최신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에서 사용 중인 DAS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사용 현황을 항시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레드 티밍을 해라. 이런 부분인데 주기적인 내부 IT 감사라든가 외부로부터의 펜테스팅은 기술적인 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사이버 보안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비즈니스와 관련 없이 돈 쓰는 부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터부시 되오기도 했었는데 그런 서름과 그런 세월을 지나서 지금 이제 비즈니스 리스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공세적인 자세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ASM은 결국엔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이건 전부 사람에 관련된 얘기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사이버 보안 쪽으로 가지고 오면 탐지할 수 없으면 분석할 수 없고 분석할 수 없으면 대응할 수 없다라고 치환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즉 뭐냐면 정보와 자산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이제는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활동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은 그 Q&A 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연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게 된 김재기라고 합니다. 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액셔너블 ASM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 그 곽경주 센터장님께서 ASM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면은 저는 실제적인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참고로 저는 현재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연구 및 분석을 S2W에서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금융보안원 및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 센터에서 관련된 이제 위협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디지털 포렌식 관련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세션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좀 업무하시면서 헷갈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택 서피스랑 어택 벡터에 대해서 살짝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실제 ASM을 통한 이제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어택 서피스랑 어택 벡터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에서도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택 서피스는 말 그대로 공격 가능한 표적의 시스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네트워크 등의 모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공격자가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네, 각각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혼동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어택 벡터인데 실제적으로 이 어택 벡터라는 거는 공격자가 실제 어택 서피스에 침투하는 데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실제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삽입한다던가 아니면 인증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공격을 실행하는 방법이고요. 피싱 메일을 보낸다던가 악성 링크를 이용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택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택 서페이스는 어디 지점에서 발생을 하냐라고 보시면 되고 어택 벡터는 그럼 어떻게 공격을 하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 다들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어택 서피스는 시스템에 공격 가능한 영역을 말하는 거고 어택 벡터는 공격자가 시스템에 침투하는데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뭐가 우선시 되어야 할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대응하는 입장이고 다들 이제 그 각각의 자산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당연스럽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당연히 어택 서피스가 먼저 식별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보면은 저희 뭐 CTI 솔루션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니면은 각종 보고서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그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에서도 그 사이버 킬체인이라던가 아니면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인식이 되는 게 바로 리콘 단계입니다. 공격자들이 실제 정찰을 할 때도 바로 전부 다 이런 어택 서페이스를 찾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택 서페이스를 식별을 시작을 하는 게 저희가 방어하는 입장에서 공격자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또는 이제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실제 어택 서페이스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의 그런 다양한 자산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또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 스터디이고요. 뭐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오늘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5가지 다음과 같은 예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예시에 대한 이제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점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냥 자산이 노출된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식별한 케이스인데요. 네. 외부에 노출된 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IP 주소라던가 아니면 도메인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인증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IP 주소라든가 도메인 같은 경우는 당연스럽게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인증서가 노출이 된 게 무슨 위험이 있냐, 무슨 위협이 발생을 하냐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정 회사의 SSL 인증서를 사용하는 개발 서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발 서버 상에서 디렉토리 리스팅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리스팅 되는 거 보면은 다음과 같이 특정한 뭐 금융사라던가 아니면은 특정한 기관에 대한 이제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즉 A사 외에 다수 고객사의 민감 데이터가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보니까 망블리 구축 프로젝트 관련 문서라던가 모의 해킹 일일 업무 보고서와 같은 대비 및 또는 이제 내부 업무용 문서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서버의 키스토어 패스 설정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인증서 패스워드 파일, SS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민감 데이터가 그 자산에 노출되다 보니까 결국 식별하지 못했던 자산을 ASM을 통해 가지고 식별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ASM을 통해 가지고 해당 서버 상에서 실제 운영하는 서버 상에서 인증서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노출된 정보 중에서 민감 정보 예시로 말씀드렸던 SSH의 패스워드라든가 서버 설정 파일이 실제 사용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만약에 확인했을 때 실제로 사용되는 거라면은 바로 패스워드 뭐 초기화라든가 그 계정에 대한 차단과 같은 그 조치가 필요한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외부 노출된 자산상에서 이제 취약점 정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줄여서 말하면은 취약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히는 해당 자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외부에 노출된 내부 저장소 서버였습니다. 여기 뭐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은 보통 이 넥서스 리포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저장소로 많이 사용되는 그 저장소 서비스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비사 소유의 특정한 IP 대역에서 해당 리포지토리가 그대로 오픈되어 있는 거를 이제 식별을 했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식별된 그 내용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내부 저장소 내에 취약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제 그 로그4쉘이라는 그 취약점으로 이슈가 됐던 그 로그4j의 그 취약점에 노출된 그 2.16 이하의 버전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식별을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식별이 됐을 때 악의적인 공격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을 해서 제2의 공격이라던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런 내부 저장소 서비스가 노출된 것을 ASM을 통해 가지고 식별을 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라고 보면은 인증 절차를 강화를 해야 되겠죠. 외부에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뭐 VPN을 사용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접근 제한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취약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앞 세션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특히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관리가 계속 돼야 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노출된 자산과 이제 유출된 계정이 이제 만나서 이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외부에 노출된 주요 자산이라고 보시면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린 이제 VPN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회사에서 이제 그 재택근무 같은 게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업무망이라든가 내부망에 접근하기 위해서 VPN을 필수적으로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VPN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이제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격자들한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VPN과 관련된 취약점이 만약에 정보가 공개가 된다고 하면은 공격자들이 바로 악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케이스에서는 이 취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월 그 웨비나에서도 언급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과적으로 외부에 그 계정 유출이 됐을 때 임팩트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저희 그 CTI 솔루션 상에서도 노출된 그 계정 정보에 대해서도 계속 고객사들한테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4월 현재에도 계속 뭔가 노출되는 계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임팩트 있었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딥다크 웹에서 글로벌 유출 사이트에서 공개된 전 세계 포티넷 VPN 계정 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언론상으로 보면은 이제 오가 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중복 제거한 결과 보니까 11,270개 정도 됐었고 특히 한국에 유효한 거는 378개 정도가 식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라온 데이터 상에서 국내에 그 포티넷 VPN의 계정 정보가 다음과 같이 리스팅이 됐었고요. 다음과 같이 콤보 리스트와 같은 형태로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형태로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개가 되고 끝난 게 아니라 사실 뭐 저희 고객사는 아닌데 너무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 특정한 IP를 주시면서 요청을 주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IP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던 이렇게 유출 사이트에 공개된 포티넷 VPN 계정 정보와 일치하는 거를 식별을 해서 저희가 전달드렸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저희 고객사는 아니었지만 좀 대응하는데 도움을 드렸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VPN과 같은 예시를 들었는데 VPN과 같이 주요 자산에 접근 가능한 계정 정보가 있는 경우 ASM을 통해서 이제 확인 및 대응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부망이라든가 업무망의 접근을 위해서 VPN과 같은 주요 자산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런 주요 자산에서 유출된 계정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가 획득을 해서 악용을 하게 되면은 민감 정보를 열람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부 자산에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부와 내부망 접점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더 과시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주요 자산에 대한 유출된 계정 정보에 대한 가시성도 추가적으로 같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자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게 뭐 일반적인 자산이라고 하면은 요즘은 뭐 환경이 전부 다 거의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시고 있다 보니까 동일하게 클라우드 자산이 외부에 노출된 케이스가 많이 발견을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는 그 서버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와 다르게 클라우드만의 이제 고유한 그 서버 설정 이런 게 있어서 결국 운영상의 실수에 의해서 주요 자산이 노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AWS의 이제 S3 버킷이 외부에 노출이 되고 열람 가능한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별도의 인증 없이 서비스 리소스에 접근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경로에 맞게 접근을 한다면은 특정 파일에 대해서 다운로드까지 가능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통의 그 특정한 그 버켓 이름이 있고 .s3.amazonaws.com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노출된 게 상당히 서페이스 웹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뭐 다들 이제 신경을 쓰시고 이제 검증을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S3 퍼블릭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접근이 안 돼서 이제 잘 조치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단에 특정한 CDN 설정을 이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CDN 설정의 오류로 인해서 리다이렉트 되는 그 도메인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당 그 리소스가 외부 노출이 되고 이제 열람까지 가능한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케이스도 보면은 특정한 버킷을 접근을 했을 때는 접근 제한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리다이렉트 되는 그 URL로 접근을 하니까 다음과 같이 리소스가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운영 실수에 의해서 주요 자산이 노출된 거를 ASM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내에서 만약에 좀 더 권한 관리를 한다면은 특정한 디렉토리에 대해서 접근 제어라든가 권한 관리에 대한 그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앞단에 뭔가 CDN과 같은 거를 붙인다고 하면은 그 도메인에 대한 이제 접근 제어뿐만 아니라 CDN 설정에 대한 오류 확인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개발 운영상 잘못된 구성 또는 이제 미숙한 운영에 따라서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입니다. 요즘 뭐 화두가 되고 있는 그 데브옵스 환경이랑 이제 맞물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기존과 다른 이제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저장소 또는 이제 개발자마다 각각 사용하고 있는 그런 IDE 환경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사람 또는 이제 그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가 미숙하게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쯤에 제가 이 발표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하다가 찾던 와중에 실제로 이제 그 나왔던 케이스인데요. 여기에 이제 기사를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특정한 이제 대형 뷰티 플랫폼에 개인정보가 DB가 노출됐었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당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라스틱 서치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키바나라는 대시보드를 맞물려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키바나 대시보드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제 내용까지 이제 식별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키바나의 그 디폴트 포트인 이제 5601 포트가 그대로 열려 있었고 별도의 인증 정보 없이 열려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도 나왔고 언론에 나온 것처럼 기사에서도 별도 조치를 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장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재택근무도 하고 아니면은 뭐 원격 업무를 자주를 하다 보니까 꼭 사내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저장소에서 같이 이제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케이스를 보면은 실제 DB 설정 파일이 외부 GitHub상에 이제 공개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접근할 수 있는 유저 네임 그리고 특정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암호까지 이제 평문으로 노출되었던 케이스가 GitHub상에서 발견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해당 케이스는 뭐 앞 세션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그 퇴직한 사람에 대한 그런 관리가 좀 부재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과거 시사에서 재직했던 분의 개인 코드 저장소에서 발견되었던 민감 정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GitHub상에서 이 키워드를 그대로 누구나 검색을 한다면은 누구나 접근 가능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별을 통해 가지고 내부 도메인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포트 정보 그리고 접근 가능한 계정 정보가 노출되었던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개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아이디인 서브라임이라든가 VS 코드와 같은 이런 아이디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런 아이디를 많이 사용을 하시면서 실수가 발생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자산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원래는 이제 개발자가 내부에서 이제 편의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SFTP 정보를 이제 JSON 형태로 컴픽 정보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다음과 같이 뭐 이름이라든가 호스트, 그리고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게 다음과 같이 이제 유저네임이 루트였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도로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그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 측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이제 제보를 했던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치가 됐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개발 환경에 대한 이제 설정 정보가 노출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에서 사용되는 설정 정보가 실제 운영 서비스에서 이제 반영되면서 노출되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 예시로 들었던 뭐 VS 코드 외에도 단순하게 뭐 git ignore 파일이라던가 배시 히스토리 아니면은 그냥 vim 파일 이 외에도 사실 뭐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데 이렇게 원래는 개발 환경에서는 뭐 잘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정보가 그냥 서비스에서 반영되면서 외부에도 노출이 되고 이 노출된 정보를 공격자가 획득하게 되면은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데브옵스 관련된 민감 정보가 노출된 거를 ASM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접근 제한을 강화를 해야 되고 외부 노출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비활성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저장소에서 노출된 민감 정보가 발견된 경우에는 유효성 판단을 한 다음에 실제로 유효한다고 하면은 해당 계정에 대한 이제 초기화를 진행을 해야 되고 노출된 저장소 자체에 대해서 이제 테이크다운까지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할 때 요즘은 이제 그 데브옵스 환경이 잘 적용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뭐 개발 파이프라인이라는 거 아니면 CI/CD 파이프라인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런 파이프라인 사이에 이런 그 커밋을 할 때 보안 검사를 별도로 하도록 해서 이런 민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내부 정책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어택 서페이스에 대해서 공격자들이 실제로 정찰하는 단계에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대표적으로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약간 공부하듯이 아니면 학습하듯이 그냥 케이스 스터디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남기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현실 속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다들 설 이후에 각종 그 MBC라든가 KBS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국내의 다양한 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 딥베이스를 해서 한국 인터넷 침입 선포, 중국 그 공격 그룹이 샤오칭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이제 화두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해당 그룹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 각 고객사들한테 관련된 정보를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 샤오칭이라는 그룹이 노렸던 그 대상들을 보면은 전부 다 도메인은 다르지만은 동일한 IP 대역에 맞물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출된 자산인 IP를 먼저 식별을 한 다음에 공격 대상으로 잡은 거죠.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사분들한테 새벽까지 막 대응을 하면서 그 대응을 하면서 전달드렸던 정보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공격자가 이용한 해당 공격 그룹이 이용한 정보를 보면은 스틸러 로그에서 확보한 이제 예시 사진을 업로드한 바가 있다. 이 말인즉슨 주요 자산에 대한 유출된 계정 정보를 실제 공격자도 확보를 해서 공격에 이제 뭔가 악용을 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웹 서버의 설정 오류, 즉 이제 컴픽 정보가 노출된 서버를 확보를 해서 뭔가 그 장악하는 사례까지도 포착을 했었는데, 이게 마지막에 제가 데브옵스 환경에서 노출되는 그런 설정 정보를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 케이스와 맞물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 자산과 관련된 취약점 정보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해당 공격 그룹이 이제 공격을 수행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취약점을 이용을 한 게 아니라 특정한 그 취약점을 이용을 했습니다. 즉 외부에 이제 노출된 자산 중에서 주요 자산이라고 식별된 정보, 그리고 원격에서 코드 실행이 가능한 RC라고 하죠. 그런 RC가 가능한 그런 취약점 정보를 악용한 사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공격이 발생했던 공격 그룹도 이와 같이 어택 서페이스 모니터링 또는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격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이제 가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앞 세션에서 말씀드리고 뭐 지금 세션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해볼까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반드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샤오칭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끝난 게 아니라 또 제2, 제3의 이제 타겟을 노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ASM에 대해서 조금 더 가시성 확보를 하는 거를 이번 기회에 좀 고려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재기 수석 팀장님의 발표까지 저희가 들어가 봤는데요. 예상된 세션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 한두 개 정도씩 답변 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곽경주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박형주입니다. 지금 질문 중에 몇 개만 뽑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질문 중에 요즘 익스포저 매니지먼트 개념도 많이 보이던데 혹시 이거랑 ASM이랑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ASM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네트워크 자산 식별 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캐닝 기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네트워크상에 노출되어 있는 정보들 위주로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게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Threat Exposure Management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더 방대한 개념이에요. 그 네트워크 자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설명드릴 때 공격 표면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뭐 퇴직자라든가 뭐 그리고 외주 업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계정 유출이라든가 기업 내부의 기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됐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내부의 에셋 자체, 에셋은 제가 DAS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데이터, 에셋,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전체적인 그 노출을 확인해 주는 게 이 Threat Exposure Management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ASM 네트워크, 익스포저 매니지먼트는 딥다크웹, 텔레그램, 뭐 계정 정보 유출, 뭐 기업 내부 기밀 정보 유출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공격 표면 관리 교육에 대한 임직원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 주셨는데요. 개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우려면 어떤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커리큘럼을 짜는 게 좋은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격 표면에 대한 정의를 내부적으로 잘 정의를 내리시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그 DAS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임직원들 중에 부서별로 역할별로 각자의 그 직무별로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 중점을 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 처리하시는 분한테 데이터베이스 교육하시는 거는 뭐 기술적인 교육을 하는 거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직무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그런 개발팀이라든가 QA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회사의 내규를 잘 습득하실 수 있게 교육을 해드려야겠죠. 네. 그리고 네, 잠시만요.
질문 하나만 더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세 번째 질문으로 벤더 위탁 자산의 경우 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자산 보호를 위한 팁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그 그래프에서 제일 비저빌리티가 떨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벤더 위탁 자산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건 진짜 다양한 방법론을 써야 돼요. 네트워크 스캐닝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거버넌스나 이런 컴플라이언스적으로도 푸셔야 되는데 위탁 업체가 내부적으로 보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스 코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자체를 도입하거나 계약 시에 확인을 하는 오디팅 과정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그 서드 파티 벤더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재계약 시에 그런 부분들을 감사 오디팅을 한 다음에 걔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과의 그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들 내부의 그 보안성을 감사를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기술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융화시켜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는 질문은 이 정도로 받도록 하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사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고요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 영업 쪽이랑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재기님이 답변할 것들이 몇 개 있어 보이는데, 네, 재기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케이스 스터디 관련돼서 언급된 내용이 있어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내용은 케이스 스터디 중에 개발 환경 설정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경우 특히 피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노출된 환경을 테이크다운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테이크다운이라고 하면 이제 공개된 서비스 상에 해당 환경 정보가 이제 노출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주의해야 될 상황보다는 그 해당 그 정확한 그 리포지토리의 그 설정 정보에 대해서 해당 서비스를 뭐 이용을 하는 제가 뭐 케이스 스터디에 말씀드렸던 뭐 GitHub에도 보면은 이런 그 신고할 수 있는 그 별도 메일이라든가 컨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공식 컨택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환경이 노출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저장소 자체를 내려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좀 뭐 TMI일 수도 있는데 저희 K사 서비스를 받으면은 사실 이런 테이크다운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도 이런 테이크다운이 진행하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질문이 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이 정도여서 이제 박경주 센터장님께 다시 마이크를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마이크를 넘긴다고 하지만 이제 버튼만 딸깍거리는 건데. 네. 아무튼, 네. 그 지금 또 재기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동안에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 실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ASM 솔루션을 운영하는 방식이 내부 다스 데이터, 내부 다스 데이터를 입력해두면 솔루션에서 실시간 또는 특정 주기별로 스캔하면서 탐지되면 노출되는 정보를 기업에게 노티해주는 방식이냐?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고요. 근데 이게 항상 그렇듯 오토메이션에는 허점들이 있어요. 네, 허점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강해 주는 게 카트의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드 티밍 개념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다스를 입력하면 거기서부터 피보팅되는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정보들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시드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씨앗이 되는 그 데이터, 다스 데이터를 입력해 두면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를 시작으로 쭉 트리를 넓혀 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내부 자산들이 외부에 노출된 것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네, 그 질문은 요 정도 답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지연님께 버튼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위드 웨비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 자료는 7일 정도 후에 저희가 S2W 이벤트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소스 항목에 저희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가장 빠르게 사이버 위협과 관련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저희 채널은 페이스북이라서 많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위드 웨비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